어둠 속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숨소리조차 삼켜야 했습니다. 멀리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고 손전등 빛이 강물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던 그때 밤하늘을 찢는 총성이 울렸고 함께 건너던 친구가 물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하늘을 찢는 총성. 친구가 물속으로 쓰러졌습니다. 만식아! 외쳐보았지만 또다시 총성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멈추면 죽는다. 앞으로만 가야 한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걸어온 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한 수학 영재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소년이 어떻게 자유를 향해 강을 건넜는지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고백하겠습니다. 평양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혁명가요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물이 나오는 날은 운이 좋은 날이었죠. 물이 나오지 않는 날에는 어머니가 전날 받아둔 물로 얼굴을 씻어야 했습니다. 철수야, 밥 먹어라.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는 강냉이밥과 김치, 그리고 작은 반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저희 집은 그래도 아버지가 교사였기에 다른 집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오늘 리 선생님이 특별훈련 시작한다고 하셨지? 네, 어머니. 베이징 대회 준비 때문에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철수가 공화국을 빛낼 거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때는 그 말이 자랑스럽게만 들렸습니다. 제1중학교 수학영재반. 전국에서 수학을 가장 잘한다는 아이들만 모아놓은 특별반이었습니다.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제를 풀고 이론을 외우고 경쟁했습니다. 교실 칠판에는 매일 아침 새로운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문제다. 첫 번째로 푸는 사람에게는 사탕을 준다. 리 선생님은 엄격했지만 실력 있는 학생에게는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칭찬을 듣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수식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그 다음 미분을 적용하고 펜을 들어 종이 위에 풀이를 써내려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직 문제를 읽고 있을 때 저는 이미 답을 칠판에 적고 있었습니다. 좋다, 철수. 역시 너는 빠르구나. 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가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친구 만식이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야, 너 진짜 머리에 컴퓨터 달았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야. 답이 그냥 보여.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해답의 길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어느 날 방과 후 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철수야, 너를 베이징 국제청소년 수학경시대회에 보내기로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베이징, 중국, 외국, 북한 밖의 세계라는 건 제게는 교과서 속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직접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해라. 거기는 우리와 다른 곳이다. 그 말투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보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선생님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는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놀라더라도 티내지 마라. 우리는 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순간 묘한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스쳤습니다. 놀라더라도 티내지 말라니 대체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양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선전 포스터가 붙은 벽, 줄지어 걷는 사람들. 누구도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 이상한 감각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쩐지 무표정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도 어쩐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걸려있는 수령님 초상화가 처음으로 저를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표정이 안 좋구나. 아니요, 어머니. 그냥 베이징 대회 생각하느라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리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거기는 우리와 다른 곳이다. 며칠 뒤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쉬는 시간 빼고는 오직 수학 문제만 풀었습니다. 기하, 대수, 정수론, 조합론. 모든 분야의 고난도 문제들이 쏟아졌습니다. 너희는 공화국의 얼굴이다.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 리 선생님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함께 선발된 친구 철성이와 영철이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야, 우리 진짜 1등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당연하지. 안 하면 돌아와서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잖아.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1등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누구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는 곧 수치이고 수치는 곧 처벌이라는 것을. 훈련 마지막 날 리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출발한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겨라. 그리고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베이징에 가면 너희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도 보게 될 거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자긍심이 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대체 무엇일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꺼져 있어서 거리는 깜깜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럴까? 밤에도 이렇게 어두울까? 그 작은 의문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차가 국경을 넘는 순간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북한 쪽 산과 들판은 어딘가 비어있고 색이 바랬는데 중국 땅으로 들어서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을마다 형형색색 간판이 붙어 있었고 자동차가 줄지어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옷도 다양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북한에서는 거의 보지 못하던 화려한 색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 저거 봐. 철성이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며 속삭였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에 과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 평양 특별상점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과일들이 그냥 길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저게 다 진짜야? 영철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리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징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람. 너무 많은 사람. 평양역의 몇 배, 아니 몇십 배는 되는 인파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는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가까이 붙어서 다녀라. 여기서 길 잃으면 찾을 수 없다. 리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빌딩.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리 건물들. 수십 층, 어쩌면 100층도 넘어 보이는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강물처럼 흘러갔고 사람들은 웃으며 떠들며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믿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대회가 열리는 강당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통역기를 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온갖 언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우리 공화국 대표 김철수. 제 이름이 호명되자 저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제지가 앞에 놓였습니다.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종이 위에 수식들만 보였습니다. 이건 좌표 변환을 쓰면, 그 다음은 귀납법으로.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펜은 종이 위를 미끄러졌고 복잡한 증명이 한 줄 한 줄 완성되어 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문제의 답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는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금메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철수. 그 순간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리 선생님이 달려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철성이와 영철이도 환호하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기쁨, 자부심, 안도감. 하지만 그 감정들 속 어딘가에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겼다. 그런데 그 다음은 뭐지? 트로피를 들고 있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베이징역에서 본 그 엄청난 도시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시내 관광을 나갔습니다. 리 선생님은 경사가 났으니 원하는 곳 한 군데는 가자고 하셨고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서점에 가고 싶습니다. 서점? 선생님이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베이징 시내 중심가의 거대한 서점.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책. 수만 권의 책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책장들, 그 사이를 거니는 수십 명의 사람들. 누구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책을 고르고 읽고 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수학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초산술, 기하, 미적분, 선형대수학, 위상수학, 해석학, 확률론, 통계학, 수치해석, 편미분방 정식, 복소함수론, 정수론, 그래프 이론, 암호학, 금융수학, 양자수학. 책 등에 적힌 단어들을 읽을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가 평생 세계 최고라고 배웠던 북한 수학은 이 책장의 몇 퍼센트나 될까? 손이 떨렸습니다. 한 권을 뽑아 펼쳤습니다. 복잡한 수식들, 그래프들, 증명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개념들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리 선생님이 제 옆에 서서 책을 바라보셨습니다. 선생님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이다, 철수야. 선생님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기초는 튼튼하지. 하지만 세계 기준으로 보면. 선생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부족하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최고라고 배웠는데요. 공화국의 수학은 가장 우수하다고. 그건 리 선생님이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만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단.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장 믿고 존경하던 선생님이 체제의 거짓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도 거짓말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점을 나오는 길,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거리에 화려한 불빛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자유롭게 드나드는 가게들. 이게 정상이라면 우리는 뭐지?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제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지금까지는 첫 장밖에 읽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페이지들은 누군가 일부러 찢어서 감춰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는 진실을 모르고 살아야 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체제를 의심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 균열은 이후 점점 커져서 결국 제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뒤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집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피곤하구나. 가서 쉬어라. 하지만 그날 밤 부엌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속삭임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또 보안부에서 사람이 왔다던데. 괜찮아. 아직은이라니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안부? 왜? 며칠 뒤 아버지가 학교에 가신 사이 저는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허락 없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지만 뭔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불안함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교 교재들이 쌓여 있었고 서랍 안에는 낡은 노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책장 뒤쪽 다른 책들에 가려진 얇은 책 한 권. 손을 뻗어 꺼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표지에는 아버지 이름이 저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대수학과 응용, 김성철.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힌 문구. 소련 수학자 콜모고로프 이론의 확장 연구.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베이징 서점에서 본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선영대수학.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세계가 연구하고 있던 그 수학. 페이지를 넘기자 복잡한 행렬식과 벡터 공간, 고유값 이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았니? 돌아보니 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방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철수야, 너도 이제 알 만큼 컸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고 쓸쓸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냥 교사가 아니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수학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지.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 소련 유학에서 돌아와 북한 수학계의 미래가 될 거라는 기대를 받았다고. 하지만 소련에서 배운 새로운 이론들을 발전시켜 논문을 쓰던 중 문제가 생겼다고. 당에서 허락하지 않은 방향으로 연구가 나갔다는 거였다. 외국 이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사대주의라고. 공화국 독자 노선에서 벗어났다고.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를 중단당했다. 대학에서도 쫓겨났고 이 동네 중학교 교사로 좌천됐지. 하지만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수학 연구를 한 건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철수야, 이 나라에서는 허락받지 않은 생각이 죄가 된다. 수학이든 문학이든 음악이든 당이 정해준 틀 안에서만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베이징 서점에서 느꼈던 그 공허함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아버지는 책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남은 거다. 너와 내 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아버지의 논문을 몰래 읽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 뒤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논리 세계와 연결되고 싶어 했던 한 수학자의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이런 훌륭한 연구를 죄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곳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할 수도 선생님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대문이 요란하게 두들겨졌습니다. 쿵쿵쿵. 어머니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왔구나. 아버지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보안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인민복을 입은 그들의 표정은 냉혹했습니다. 김성철 동무, 같이 가야겠소.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반동사상 유포 혐의? 자세한 건 조사하면서 밝혀질 것이오. 반동사상이라니요?
우리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보안원의 팔을 붙잡았지만 거칠게 밀쳐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 아버지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철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울지 마라. 남자는 눈물 보이면 안 된다. 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세요? 모르겠다. 하지만 철수야.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여기 남아서 어머니랑 동생 잘 돌봐라. 그리고 아버지는 목소리를 더 낮추셨습니다. 언젠가 내가 돌아오지 못하거든 그땐 내 길을 가거라.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을 찾아가거라.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가시오. 보안원이 아버지를 끌어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울었고 동생은 무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돌이킬 수 없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소식은 끊겼고 문의할 곳도 없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동네에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김 선생 아우지로 갔다던데. 거기서 오래 버티기 힘들지. 불쌍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우지. 함경북도 깊은 산속 정치범들을 보내는 탄광.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창문 앞에 앉아 대문을 바라보셨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돌아오실까 싶어서. 하지만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버지의 논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 복잡한 수식들은 이제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꿈이었고 아버지의 삶이었고 이 나라가 빼앗아간 모든 것의 증거였습니다. 아버지, 돌아오세요. 제발. 하지만 제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뒤 집안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배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부터 배급소 직원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김 선생 댁은 이번 달부터 배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왜요? 우리도 인민인데 왜 배급을 안 줍니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마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시장에 나가야겠다. 어머니, 시장 장사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단속도 심하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어머니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새벽같이 집을 나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을 조금씩 사서 팔았습니다. 과자, 비누, 양말, 손전 등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방과 후면 시장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1,000원, 1,000원에 팝니다.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호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단속이다. 다들 도망쳐. 시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집어들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빨리!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보안원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거기 서! 골목으로, 또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한 건물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그래, 괜찮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기침이 심해졌고 2주일이 지나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돈이 어디 있니? 괜찮다,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기침 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어머니의 몸은 날로 마르고 약해져 갔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시장으로 달려가 물건을 날랐고 석탄을 팔았고 아무 일이나 다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었습니다. 하지만 모은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약 한 첩 사는데도 몇천 원이 들었고 의사를 부르려면 10,000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울면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동생은 무서워서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하지만 저는 무력했습니다. 16살 소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터져나왔습니다. 분노. 이 나라에 대한, 이 체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분노.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왜? 그 무렵 학교 친구 만식이도 비슷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만식이 아버지가 공장 사고로 다리를 다쳤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만식이가 저를 학교 뒷산으로 불렀습니다. 야, 철수야. 만식이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고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너도 이렇게 계속 살 거냐?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만식이는 주위를 살피며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사촌형이 중국으로 넘어갔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탈북? 그래. 그리고 거기서 돈 벌어서 집으로 보냈대. 우리 아버지가 그 돈으로 약 사셨어. 만식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탈북. 그건 죽음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어쩌면 공개 처형. 실패하면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씨가 진심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엔 차라리. 만식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가득한 평양의 하늘. 아버지는 이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피를 토하며 누워 계셨습니다. 동생은 배고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언젠가 내가 돌아오지 못하거든 그땐 내 길을 가거라.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드신 후 저는 아버지의 논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펼쳐봤습니다. 복잡한 수식들, 아버지의 손글씨, 그리고 접힌 페이지 사이에 끼워진 작은 메모. 진리는 자유로운 곳에서만 꽃핀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살고 싶어요. 그냥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살고 싶다는 것. 그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자유롭게 숨 쉬고 싶다는 것. 그것이 죄일까요? 저는 논문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자유로운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하지 못한 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만식아. 응? 가자. 우리 나가자. 이 지옥에서. 만식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심이야? 그래. 죽을 각오로. 그 순간 만식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아. 우리 반드시 성공하자. 두 16살 소년이 손을 맞잡은 순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자유를 향해 우리는 죽음의 강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하늘은 유난히 낮고 무거웠지만 제 가슴 속에는 처음으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고 위태로웠지만
그래도 그것은 분명 빛이었습니다. 살아남겠다. 기차표를 살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무산까지 2장이요. 매표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무산? 거기 친척이라도 있나? 네. 외삼촌이 계십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면 의심받고 의심받으면 끝이었으니까요. 매표원은 한참을 우리를 쳐다보다가 마침내 표를 내밀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만식이와 저는 학생증을 내밀었습니다. 매표원이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나서야 표를 건네줬습니다. 기차에 올라타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다. 기차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익숙한 건물들, 거리들, 그리고 제가 알던 모든 것이 뒤로 사라져갔습니다. 만식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야, 무섭냐? 죽을 만큼. 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차는 북쪽으로 또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건물은 낮아지고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산은 더 험해졌고 나무들은 벌거벗은 채 서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보안원 2명이 객차로 들어왔습니다. 신분 확인. 객차 안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보안원들이 한 명씩 신분증을 확인하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학생증을 꺼냈습니다. 너희 둘 무산엔 무슨 일로 가나? 외삼촌 댁에 심부름 갑니다. 외삼촌 이름이 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름을 지어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김영호입니다. 가장 흔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보안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소는? 무산읍 중앙동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동안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안원은 한참을 우리를 노려보다가 학생증을 돌려줬습니다. 가거라. 그가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가까스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식이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앞으로는 더 위험할 텐데. 무산역에 도착한 건 밤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해. 만식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달빛의 의지에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만식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톡톡톡, 톡. 암호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너희가 그 애들이냐? 중년 남자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은 거칠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최 씨. 만식이 사촌형이 연결해준 탈북 루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와. 집안은 허름했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 부서진 탁자 하나.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우리를 앉히더니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습니다. 돈은 가져왔나? 우리는 준비한 돈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숨겨두셨던 돈, 제가 시장에서 악착같이 벌었던 돈, 그리고 집에 있던 귀한 물건들을 팔아모은 돈. 전부 합쳐 5만 원. 최 씨는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은 됐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중국 넘어가서 버틸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최 씨는 낡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두만강 주변이 그려져 있었고 몇몇 지점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지점들이 국경 초소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 최 씨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움직였습니다. 여기, 이 구간은 물살이 약하고 얕아. 하지만 초소가 가까워서 위험해.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 최 씨가 가리킨 곳은 초소 사이 빈 구간이었습니다. 물살이 조금 세지만 감시가 덜한 곳이다. 달이 없는 밤에 건너야 해. 만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0명 중 6명 정도.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명 중 4명은
실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잡히면 수용소, 물에 빠지면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지. 최 씨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돌아가고 싶으면 지금 돌아가. 한번 강으로 들어가면 뒤돌아볼 수 없어. 저는 만식이를 바라봤습니다. 만식이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눈에는 같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합니다. 좋아. 최 씨는 지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쉬어라. 모레밤 달이 없을 때 출발한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도 눈은 계속 떠졌습니다. 정말로 가는 거구나.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강으로 내려가서 물에 들어가고 헤엄쳐서 건너고. 하지만 그 과정 중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잘못될 수 있었습니다. 초소에서 발각되면, 물살에 휩쓸리면, 얼음물에 동사하면, 만식이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야, 철수야. 응?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야. 우리 둘 다. 그래. 그래야지. 어둠 속에서 만식이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철수야, 나 무섭다. 나도. 그래도 가자. 그래, 가자. 두 소년의 손이 어둠 속에서 맞잡혔습니다. 이틀 뒤, 출발 전날 밤, 최 씨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해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첫째,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마라. 눈이 여기저기 달려있다. 둘째, 물살이 약한 곳을 택해야 한다. 괜히 얕다고 들어갔다가 떠내려간 놈들 많이 봤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 씨가 우리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겁먹지 마라. 중간에 멈추면 거기가 끝이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성공만 하면 그 강 건너에는 너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있을 거다. 희망이었을까요? 경고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출발 직전 저는 가방 깊숙이 감춰둔 아버지 논문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 복잡한 수식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꿈. 아버지, 제가 이걸 자유로운 곳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논문을 비닐에 싸서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만식이가 물었습니다. 그거 꼭 가져가야 해? 응. 이게 제가 가는 이유니까. 만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달은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자. 이제 시간이다.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두만강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는 길. 하지만 앞으로만 가야 하는 길.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자유를 위해. 어둠은 완전했습니다. 달도 없고 별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밤. 최 씨가 우리를 이끌고 숲속길을 걸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숨소리는 최대한 억눌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최 씨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다행히 다른 방향으로 멀어졌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더 걸었을까? 갑자기 최 씨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 생과 사를 가르는 그 강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강변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물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세찬 물살이 바위를 때리는 소리, 얼음 조각들이 부딪히는 소리. 저기 보이나? 최 씨가 가리킨 곳, 약 300m 떨어진 곳에 초소가 보였습니다. 희미한 불빛 하나, 그리고 그 위를 오가는 그림자. 초소 불빛이 이쪽으로 오면 절대 움직이지 마. 빛에 잡히면 끝이야. 최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분마다 불빛이 한 바퀴 돈다. 불빛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순간 바로 들어가. 만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은 얼마나 차가워요? 얼음장이지. 10분 이상 버티면 저체온증 온다. 빨리 건너야 해. 저는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준비됐나? 최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만식이를 바라봤습니다. 만식이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빛 간다. 지금. 그 순간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강둑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으윽. 입을 막아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발목을 칼로 베는 듯한 통증, 뼈까지 파고드는 냉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물이 종아리를, 무릎을, 허벅지를 넘어섰습니다. 철수야. 죽을 것 같아. 만식이의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조금만 더. 저도 이가 딱딱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 발밑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물살이 다리를 밀어냈습니다. 조심해. 만식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0m, 20m, 30m. 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총성. 귀가 멍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물 위로 손전등 빛이 쏟아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북한말. 초소에서 외치는 소리. 엎드려. 저는 본능적으로 물속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연달아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 위로 총알이 튀어올랐습니다. 만식아, 엎드려.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만식이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서 검은 것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만식이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만식아. 저는 소리치며 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한 번의 총성. 만식이의 몸이 뒤로 젖혀지며 그대로 물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악.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만식이의 손. 붉은 것이 물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만식아. 만식아. 저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의 몸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아.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옆물을 튕겼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멈추면 나도 죽는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발이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 하나만. 저는 물속으로 얼굴을 쳐박고 헤엄쳤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총알이 계속 날아왔으니까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얼굴을 물 위로 올렸습니다. 공기가 폐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총성은 멎었습니다. 손전등 빛이 물 위를 훑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사정거리 밖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식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식아.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 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앞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발은 더 이상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깊은 곳이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발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바닥. 땅이었습니다. 저는 기어서 강변으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했습니다. 중국. 이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땅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만시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둘 다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혼자였습니다. 만식이는 저 강물 어딘가에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땅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분노, 슬픔, 죄책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울음도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추웠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이 여전히 검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 북한 땅.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 그리고 저 물속 어딘가 제 친구가 잠들어 있는 곳. 만시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 너 목까지 살아보겠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어둠 속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품은 아버지의 논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꿈, 만식이의 희생.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저는 혼자가 되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저는 중국 땅으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혼자. 하지만 살아서. 중국 땅을 헤매던 첫 사흘은 악몽이었습니다. 숲속을 걸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을 때 밭에서 옥수수 몇 개를 훔쳤습니다. 날 것 그대로 씹어 삼켰습니다. 물은 개울물을 마셨고 잠은 나무 밑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한 남자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너, 북에서 왔구나? 중국어였지만 억양이 조선족 같았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치지 마. 나쁜 사람 아니야. 남자는 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배고프지? 일단 먹을 거 줄게.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긴장의 끈이 풀리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어느 농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몇 달 일하면서 돈 좀 모아. 그 다음 한국 가는 길을 알아보자. 하지만 농장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돼지우리를 청소했습니다. 급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숙소는 허름한 판잣집, 밥은 하루 2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공안이었습니다. 공안 나온다. 숨어. 누군가 소리치면 우리는 창고 안 비밀 공간으로 달려들어가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들키면 북한으로 끌려간다. 그럼 끝이다. 공안이 지나가고 나면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곤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밤마다 만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물 위로 번지던 피, 허우적거리던 손. 만식아, 미안해. 악몽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이게 내가 원한 자유인가? 그때 전환점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국 가고 싶은 사람? 제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저요. 브로커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돈이 필요해. 500위안. 없습니다. 그럼 일하면서 갚아. 태국까지 데려다 줄 테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갑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의 탈북자들. 모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몸을 숨기고 천막 아래 웅크렸습니다. 절대 소리내지 마. 검문소 통과할 때까지. 브로커의 경고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이다. 브로커의 다급한 속삭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밖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군인 같았습니다. 짐 확인. 천막이 열리는 소리.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들키면.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야? 안에 사람 있어? 군인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브로커가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아, 제 처가 몸이 안 좋아서요. 병원 가는 길입니다. 처? 확인 좀 하자. 천막이 젖혀지려는 순간 브로커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돈인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천막 안, 우리는 한동안 아무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검문소가 멀어진 후에야 한 사람씩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버스를, 트럭을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검문소에서는 짐 속에 숨었고 어느 때는 산길을 밤새 걸었습니다. 한 여자는 열이 40도까지 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는 그녀를 부축하며 계속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정글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브로커마저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길이 맞는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새벽녘 희미하게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우리는 남은 힘을 짜내 그곳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 반의 여정 끝에 우리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대도시의 불빛, 자동차, 사람들. 베이징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어느 건물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얀 벽, 깔끔한 정원, 그리고 문 앞에 걸린 간판. 대한민국 대사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아직 아니야. 브로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부터는 네가 혼자 가야 해.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너는 자유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만졌습니다. 아버지의 논문.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갈 길이 멀었어. 힘내. 브로커는 등을 한번 두드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대사관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50m. 하지만 그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잡혀가는 건 아닐까? 수많은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대문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마침내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걸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북에서 오셨습니까? 한국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가 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산에서, 두만강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이긴 여정 내내 단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안전합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이 제 어깨를 받쳐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사관 밖, 방콕 거리. 그 너머 어딘가에 두만강이 있고 평양이 있고 만식이가 잠든 곳이 있었습니다. 만식아, 나 여기까지 왔어. 속삭였습니다. 너 없이 미안해. 하지만 내 목까지 살게.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도. 직원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좀 쉬세요. 곧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눈물이 또 났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석양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가슴에서 아버지 논문을 꺼냈습니다. 비닐은 젖고 찢어졌지만 안에 종이는 무사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제가 자유로운 땅까지 이걸 가져왔어요. 석양빛이 논문 위를 비췄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빛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 대한민국.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너무 많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 탈북자 아주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마침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대한민국 땅. 아버지. 만시가. 제가 해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바닥이었지만 그것은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그 친절한 목소리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첫 수업은 한국어였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북한 말과 남한 말은 많이 다릅니다. 강사가 칠판에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동무친구, 강냉이, 옥수수, 버스. 머리가 아팠습니다. 같은 언어인데 다른 언어 같았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 수업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건너고 빨간불일 때는 멈춥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문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로 가서 돈을 냅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자유를 찾아왔지만 자유는 무겁고 낯설었습니다. 그때 전환점이 왔습니다. 수학 특강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온 대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확률 문제를 풀어볼까요? 칠판에 문제가 적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답이 보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답은 3분의 1입니다. 교수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맞네요. 풀이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경우의 수, 확률의 곱셈 정리, 그리고 결과.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수학을 전공하고 싶나요? 그 질문에 가슴이 쿵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왜 안 되겠어요? 교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당신이 원하고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안에 꺼졌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남한 교과서를 달달 외웠습니다. 밤새 문제를 풀었고 모르는 것은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1년 뒤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서울대학교 수학과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뜯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서울대 첫 강의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서점에서의 충격과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선형대 수학의 기초를 다루겠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행렬을 그렸습니다. 선형대 수학. 아버지의 논문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그 논문을 꺼냈습니다. 비닐은 낡았고
종이는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 그리고 그 꿈.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난 뒤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논문을 내밀었습니다. 교수님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페이지를 넘기며 점점 진지해지셨습니다. 이건 누가 쓴 겁니까? 제 아버지입니다. 북한에서.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놀랍네요. 이 이론 전개가 상당히 정교합니다. 당시 소련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걸 완성하지 못하셨어요. 체제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교수님은 한참을 논문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신이 완성하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가요? 그래요. 당신 아버지의 연구를 자유로운 이곳에서 당신이 이어가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논문을 완성하는 것.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논문을 연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책들을 마음껏 읽었습니다. 교수님들께 질문했고, 토론했고, 때로는 제 의견이 틀렸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자유였습니다. 어느 수업 시간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던 질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생각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칭성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그러면 고유값 분해를 적용하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학문이구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가는 것. 누군가의 생각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것.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박사 논문 주제는 북한 수학자 김성철의 선형대수 이론 확장 연구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논문이었습니다. 연구는 쉽지 않았습니다. 막히는 날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 논문을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 색 바랜 글씨.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완성할게요. 5년 뒤 박사학위 수여식 날이 왔습니다. 검은 학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의 그 소년과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살아남겠다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눈빛.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머릿속으로 얼굴들이 스쳐갔습니다. 아버지. 보안원들에게 끌려가던 그날 밤 제 어깨를 잡고 하신 말씀. 내 길을 가거라. 만식이. 두만강 얼음물 속에서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 철수야. 어머니. 피를 토하며 누워 계셨던 그 모습. 그들 모두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박사. 총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총장님이 제 목에 후드를 걸어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만씨가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어요.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북한 수학자 김성철의 선형대수 이론 확장 연구 아버지 이름이 박사 논문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체제가 빼앗았던 그 이름이 자유로운 이곳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길, 교수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당신 아버지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당신 힘입니다.
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이 평범한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곳에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 논문을 꺼냈습니다. 이제 낡고 너덜너덜해진 그 종이.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꿈이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완성했어요. 아버지 꿈을 제가 이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살짝 펄럭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다. 저는 논문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였습니다. 저처럼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차례였습니다. 박사 김철수. 두만강을 건넌 소녀는 이제 자유로운 땅에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아침 8시 제 연구실. 창밖으로 캠퍼스가 보입니다. 학생들이 오가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평범함은 기적입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강의할 내용이 놓여 있습니다. 확률론과 통계학. 노트북을 열자 학생들이 보낸 질문 메일이 가득합니다.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답장을 쓰며 미소가 번집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목숨 걸고 찾아온 세계입니다. 오전 10시 강의실. 학생 60여 명이 앉아 있습니다. 칠판에 수식을 적으며 저는 물었습니다. 이 확률 분포를 보면 어떤 현상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요? 좋아요. 또? 선거 결과요? 맞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체제의 붕괴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진실을 말합니다. 어떤 체제가 국민을 굶기고 자유를 억압하면 그 체제는 수학적으로도 지속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 이 배움의 기회. 어딘가에서는 이것이 목숨을 건 꿈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북한에서 오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생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아직 오지 못한 사람들의 꿈이 함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주말이면 저는 탈북민 센터로 갑니다. 작은 건물,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오늘도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북에서 왔습니다. 자기소개를 하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요? 교수님이? 네. 15년 전에 왔습니다.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그 눈빛에서 15년 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ATM이 뭔지도 몰랐어요. 지하철 타는 것도 무서웠고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도와줄 겁니다.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 맞춤법, 기초 수학, 컴퓨터 사용법. 작은 것들이지만 이것이 새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쉬는 시간,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나이도 많고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두만강을, 중국을,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여정을.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9월 15일 매년 이날이 되면 저는 특별한 곳으로 갑니다. 두만강.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경 지역으로 향합니다. 중국 쪽 강변. 여기서 바라보는 북한 땅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합니다.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꽃 2송이를 꺼냈습니다. 물가에 앉아 꽃을 강물에 띄웠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또 왔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논문, 아직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들, 제가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2번째 꽃을 물에 띄웠습니다. 만시가 목이 메었습니다. 너 없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의 총성, 붉게 번지던 물, 허우적거리던 손.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합니다. 네가 살았으면 너도 지금 대학 나와서 뭔가 하고 있었을 텐데. 2송이 꽃이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저 멀리 북한 쪽으로. 여러분, 제가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준 희생,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며 북한 땅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마을들. 저 안에도 한때 저 같은 소년이 있을 것입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세상을 궁금해하고 자유를 꿈꾸는. 언젠가 당신들도 이곳으로 올 수 있기를. 서울로 돌아오는 길.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정상이구나. 평양에서는 이것이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상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체제? 이념? 아니,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느냐 아니냐. 생각할 자유를 주느냐 아니냐. 꿈꿀 권리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연구실. 책상 위에 새로운 편지가 한 통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주 탈북민센터에서 만난 그 청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검정고시 신청했어요. 선생님처럼 저도 대학 갈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단순히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했으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강의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셨던 세계. 만식이가 함께 오고 싶어 했던 곳.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 중국에서, 어딘가에서 이곳을 꿈꾸는 사람들. 저는 그들의 대리인입니다. 그들의 꿈을 짊어지고 이 자유로운 땅을 걷는 사람입니다. 강의실 문을 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인사합니다. 오늘은 베이즈 정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칠판에 수식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 수식 하나하나가 자유의 언어입니다. 거짓 없는 진리의 언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 쉬는 이 공기, 생각할 수 있는 이 자유, 꿈꿀 수 있는 이 권리.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어딘가에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아버지들이, 만식이들이, 그리고 어린 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에게도 꿈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여기서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로운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그 별빛이 북한에도 똑같이 내리쬐고 있을 것입니다. 같은 하늘, 같은 별. 하지만 얼마나 다른 삶. 언젠가는 그 차이가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별을 보며 꿈꿀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캠퍼스를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아버지, 만시가, 그리고 아직 오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저는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던 세상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희망을 품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